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전국 곳곳에서 크고 작은 산불이 이어졌습니다. 올해 첫 대형 산불이 발생한 경남 산청에선 산불을 진화하던 대원 2명이 숨졌습니다. 건조한 날씨와 강한 바람 때문에 진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인근 주민 200여 명은 대피한 상태입니다. 먼저 정영재 기자 보도 보시고 현장 연결하겠습니다. 산 정상에서 골짜기를 따라 불길이 이어집니다. 어제 오후 3시 28분 경남 산청에서 난 산불입니다. 올해 첫 산불 대응 3단계가 발령됐고 이틀째 꺼지지 않고 있습니다. 해가 뜨면서 헬기 43대가 투입됐고 진화율이 70%까지 올랐지만 오후부터 상황이 안 좋아졌습니다. 오후 4시 30분 기준 남아있는 화선의 길이만 6.1km. 산불 영향을 받은 구역은 290헥타르, 축구장 400개 크기보다 큽니다. 오후 들어 바람이 다시 강해지면서 곳곳에서 불이 다시 살아나고 있습니다. 불씨가 날아다니면서 이 도로가에도 불이 붙은 모습이 목격되고 있습니다. 집에 불이 옮겨붙을까 걱정된 주민은 도로에서 사투를 벌입니다. 뿌연 연기에 눈을 뜨기도 어렵습니다. 연기 때문에 길 건너올까 봐. 그래서 좀 길에도 물 뿌리고 저쪽에 잔불 없애려고 지금 물 뿌리고 있어요. 길가에 세워져 있던 차에도 불이 붙었습니다. 주민 263명이 대피했습니다. 불이 요렇게 하고 쭉 떨어지고 요렇게 하고 뚝 떨어지고 그렇게 날아왔어 불이. 불이 날아왔어. 진화를 위해 산에 올랐던 대원 2명이 숨지며 인명피해까지 발생했습니다. 산림당국은 예초기로 풀을 베던 중 불씨가 튀어 산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조사 중입니다. JTBC 정영재입니다. 네, 그럼 지금 현장에 나가 있는 저희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정영재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자, 이번 산불로 인명피해까지 발생을 했는데 더 확인이 된 게 있습니까? 네, 현재 목숨을 잃은 2명은 오늘 오후 산 골짜기로 진화를 위해 들어갔던 창녕군 소속 산불 진화대원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현재 이름이나 신원은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공무원과 다른 산불 진화대원 1명, 현재 2명이 연락이 닿지 않고 있어서 수색 작업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저도 이 현장에 계속 있었는데 오후부터 강한 바람이 불면서 꺼졌던 곳에서 불씨가 계속 살아나고 바람을 타고 산을 넘어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거의 구름이 만들어지듯 연기가 피어오르는 모습이 목격됐습니다. 이때 잔불을 정리하러 들어갔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현장에서는 이 화재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됐던 예초기가 이 바위에 부딪힌 흔적이 나왔다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네, 진화가 더디게 진행이 되면서 대피령이 내려진 마을도 늘었죠. 대피소는 괜찮은 겁니까? 네, 산불이 민가까지 번지면서 주민들 260여 명이 현재 한국선비문화연구원 등으로 대피해 있습니다. 오후 한때 대피소에서 1km 떨어진 산까지 불씨가 날아오면서 비상이 걸리기도 했습니다. 제가 대피소에서 만난 주민들은 어느 지역에 불이 보였다라는 이야기만 들려도 우리 집이 타는 게 아니냐며 가슴 졸이고 걱정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불은 언제쯤 다 잡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까? 네, 현재까지 진화율은 35%입니다. 오전에 진화율이 70%까지 오른 것에 비하면 현저하게 떨어졌습니다. 당초 산림당국은 오늘까지 주불을 잡겠다 이렇게 예상을 했었는데 오후 들어서 강한 바람이 불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현재 불길은 이 산 너머에 있는 인근 하동까지 넘어간 상태고요. 헬기도 조금 전인 6시 반 철수했습니다. 당장 내일 바람이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경남 산청 산불 현장에서 JTBC 정영재입니다. 산청뿐 아니라 오늘 전국 각지에서 산불이 잇따랐습니다. 경북 의성군 야산에서 난 불도 진화의 애를 먹으며 대응 3단계로 상향됐습니다. 오늘 하루에만 10건 넘는 산불이 발생해서 정부가 산불 재난 국가위기 경보를 심각 단계로 올렸습니다. 전다빈 기자입니다. 사방이 뿌연 연기로 뒤덮여 한 치 앞도 보이지 않습니다. 오늘 오전 11시 경북 의성군의 한 야산 정상 부근에서 불이 났습니다. 건조한 날씨에 불이 쉽사리 잡히지 않아 산림당국은 오후 2시쯤 3단계를 발령하고 아직도 진화 중입니다. 올해 들어 3단계 발령은 이틀째 잡히지 않고 있는 경남 산청 산불 이래 두 번째입니다.
낮 12시쯤엔 울산 울주군의 한 야산에서도 불이 났습니다. 연기가 넓게 퍼지면서 인근 부산-울산 고속도로 온양나들목 인근 도로 양방향이 1시간 반 정도 통제됐습니다. 산림청은 내일 새벽 1시 이내엔 불길을 잡을 걸로 예상했습니다. 경남 김해 야산에도 불이 났지만 진화 헬기가 산청 산불 현장에 대거 동원돼 조기 진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대구와 울산 등 영남 지방과 강원도 일부 지역에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이라 전국 산불 위험은 당분간 계속될 걸로 보입니다. 오늘 하루에만 16건의 산불이 발생했는데 정부는 오늘 낮 산불 재난 국가위기 경보를 심각 단계로 올렸습니다. JTBC 전다빈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체포를 방해한 혐의 등을 받는 대통령 경호처 김성훈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어젯밤 기각됐습니다. 법원은 범죄 혐의 관련 다툼의 여지가 있고 도주할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경찰이 서울고검 영장심의위원회까지 거쳐서 신청한 구속영장이 기각이 되면서 앞으로 관련 수사에 차질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이윤석 기자입니다. 대통령 경호처 김성훈 차장과 이광우 본부장이 유치장 밖으로 나옵니다. 김 차장은 감사의 뜻을 밝혔습니다.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에 감사드리고 향후 어떤 사법 절차도 충실히 따르겠습니다. 이른바 비화폰 서버 기록 삭제와 총기 사용 지시 의혹 질문엔 불편한 기색을 보였습니다. 비화폰 서버 기록 삭제 대통령 지시였습니까? 그런 지시가 어디 있습니까? 그 대통령이 총기 사용 지시했다는 얘기 나오는데 그건 사실인가요? 그게 아니라 무조건 말씀드렸죠. 서울 서부지방법원은 범죄 혐의에 다퉈볼 여지가 있다면서 두 사람의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고도 판단했습니다. 경찰은 법원 결정을 존중한다면서 기각 사유를 분석해 향후 수사 방향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경찰은 여러 차례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서울고검 영장심의위원회까지 거쳐서야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었습니다.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윤 대통령 체포 방해 혐의에 대한 수사나 경호처 내 비화폰 서버 확보 등은 상당한 차질이 생길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JTBC 이윤석입니다. 법원이 어젯밤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검찰이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았던 점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민주당은 검찰은 윤석열, 김건희의 개인 로펌이라고 비판했고 국민의힘은 법원이 경찰 국가수사본부의 불법 행위에 대해서 다시 철퇴를 내린 것이라며 반겼습니다. 김태형 기자입니다. 김성훈 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은 윤 대통령 체포를 방해하고 비화폰 사용 기록 삭제를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경찰은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번번이 검찰에 막혔습니다. 검찰이 증거인멸 우려를 단정하기 어렵다며 김 차장은 3차례, 이 본부장은 2차례 신청을 반려한 겁니다. 그러자 경찰은 서울고검에 심의를 요청했고 지난 6일 구속영장 청구가 타당하다는 판단을 받았습니다. 이후 경찰은 지난 17일 구속영장을 재신청했고 검찰도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습니다. 결국 4번째 시도 끝에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습니다. 경찰은 김 차장의 구속수사에 대한 필요성을 구속영장에 강조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 차장의 구속영장엔 배우 공범자인 윤석열의 혐의를 계속 은닉하는 등 꼬리 자르기 시도를 하고 있다고 적시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런데 어제 열린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에 검찰은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어젯밤 법원이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검찰의 태도가 아쉽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경찰이 신청한 심사에 검찰이 출석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주요 사건의 경우 출석하는 경우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의 태도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역시나 검찰은 윤석열, 김건희의 개인 로펌이었습니다. 검찰은 놀랍게도 구속 전 피의자 신문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경찰 국가수사본부의 불법행위가 문제라는 입장을 냈습니다. 국가수사본부의 불법행위에 대해 법원이 또다시 철퇴를 내린 것이라고 했습니다. 윤 대통령 대리인단 역시 환영의 뜻과 함께 공수처를 겨냥했습니다. 처음부터 위법한 수사라거나 윤 대통령 체포 과정 자체가 불법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JTBC 김태형입니다. 12.3 비상계엄 세력이 스모킹건이 될 수 있는 비화폰의 통화 기록을 삭제하려 했던 정황은 잇따라 확인되고 있습니다. JTBC 취재 결과
계엄 직후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에게 통화 기록을 삭제해야 한다고 말했고 김성훈 차장도 윤 대통령 지시라면서 통화 기록 삭제를 지시했습니다. 김민관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12.3 비상계엄 다음 날 새벽 4시 30분 국무회의에서 비상계엄 해제안이 의결된 순간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은 곧바로 비화폰 통화 기록 삭제에 나섰습니다. JTBC가 확인한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의 검찰 진술에 따르면 여 전 사령관은 계엄 해제 직후 곽 전 사령관과 통화를 했습니다. 여 전 사령관이 비화폰 통화 기록을 삭제해야 한다고 말하자 곽 전 사령관은 그래 알았어라고 대답했습니다. 통화 뒤 곽 전 사령관은 비화폰 2대의 통화 기록을 차례로 삭제했습니다. 12월 5일 저녁에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김 전 장관은 안보폰은 녹음이 안 되니 당당하게 하라고 말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곽 전 사령관은 이 발언이 부담으로 느껴졌다며 이후에 걸려온 전화는 받지 않았다고 진술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역시 통화 기록 삭제에 개입한 정황이 검찰 수사를 통해 드러났습니다. 곽 전 사령관은 12월 6일 오전 윤석열 대통령으로 추정되는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지만 받지 않았다고 검찰에 진술했습니다. 다음 날인 12월 7일에는 경호처 김성훈 차장이 비화폰 관리 담당자에게 전화해 수방사령관, 방첩사령관, 특전사령관의 비화폰에 저장된 통화 기록을 삭제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에는 김 차장이 비화폰 담당자에게 대통령 지시라고 언급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JTBC 김민관입니다. 네, 지금부터는 류혁 전 법무부 감찰관과 함께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법원이 김성훈 차장과 이광우 본부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네네. 이걸 좀 예상을 하셨습니까? 어떻게 보셨나요? 사실 모든 법원의 결정이 그렇듯이 기각될 개연성이 전혀 없다고,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은 사안의 중대성이라던가 그다음에 여러 가지 증거인멸 행위를 했다는 점에 대한 소명이 충분해서 네. 영장이 발부될 가능성도 높다고 보았는데 이렇게 기각이 되었네요. 그리고 네. 사실 이 김성훈 차장이 그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그리고 경찰 출석 과정에서의 언행을 지켜보고 실망했던 그 실망감을 느끼셨던 분들께서는 참 납득하기 어려운 결론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 법원의 판단 근거를 보면 혐의 다툼 여지 그리고 방어권 제한 우려를 기각 이유로 들었는데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셨을까요? 저는 혐의 다툼의 여지 부분이야 계속 김성훈 차장이 주장해 왔던 것이고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에서 좀 적극적으로 주장을 해서 네. 방어해야 됐을 부분이 아닌가 싶고요. 한편 제가 기록을 다 본 것이 아니기 때문에 법원의 결정은 존중하지만 특히 방어권 제한 우려와 관련해서 현재 시점에서 피의자를 구속하는 경우 방어권 행사에 심대한 제약이 있다. 현재 시점이라는 말을 좀 주목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어찌 보면은 수사가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못했고 신병 확보도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못해서 약간 실기한 감이 있다. 이런 판단을 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이제 문제인 부분이 어제 영장 심사에는 경찰 수사팀만 참석을 했고 검찰이 아예 참석하지 않은 점을 놓고도 또 비판이 있어요. 이 네네. 부분은 좀 어떻게 보실까요? 물론 경찰이 신청한 영장이긴 한데 예. 어떻게 좀 봐야 할까요? 전체 구속 사건에서 경찰 구속 사건이 워낙 차지하는 비중이 높기 때문에 경찰 신청 구속 영장의 경우에는 검사가 참여하지 않는다는 원칙적으로 참여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건 맞습니다. 네. 하지만 공안부라던가 이런 중대한 사건, 공공형사부라던가 이런 데에서는 과거에도 계속 참여를 해왔고 네. 사실 이 사건의 경우에는 검찰이 그 고검의 영장 심사회를 통해 가지고 그 영장 심의회에서 그 위원들도 6대3으로 영장 청구가 적합하다는 의견을 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그 검찰에서 더더욱 적극적으로 본인들이 과거의 견해와 좀 대립되긴 하지만은 일단 영장을 청구한다는 그 의사를 객관적으로 표시한 이상 네. 거기에 충실하게 그 입장을 최대한 관철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야 됐는데 좀 진지함이라고 그래야 되나? 좀 이렇게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했다라는 모습은 보여지지 않고요. 그런 점에 있어서는 좀 실망감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러면 그 검찰이
참석하지 않은 점이 구속영장 심사에도 영향을 좀 미쳤을까요? 저는 아주 영향이 없을 수는 없다고 봅니다. 사실 특히 그 혐의 다툼의 여지와 관련해서는 검찰에서 그렇게 기존의 입장과 반한다면 최소한 그 영장심의회에서 그 위원들 6명의 그 찬성 위원들이 의견을 정리해서 제출한다던가 혹은 뭐 유사 사건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서를 제출한다던가 이런 방식으로 어찌되었든 간에 본인들이 영장 청구라는 행위를 한 것에 대한 그걸 정당화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어야 되는데 좀 성실하게 그런 노력을 기울인 흔적이 보이지 않아서 그런 점에서는 좀 실망감이 느껴집니다. 네. 그 영장이 기각이 되면서 아무래도 그 비화폰의 통화 내역을 확보하는 게 어렵지 않겠냐 이런 분석인데 이 부분은 좀 어떻게 풀어가야 할까요? 지금 뭐 사실 이 특수공무집행 방해라는 거는 징역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공소시효가 10년입니다. 사실 이번에 영장 기각으로서 어떻게 보면은 경찰은 뭐 굳은 수사 의지를 가지고 있었지만 의도하지 않게 이 사건이 불구속 사건이 되어버렸고요. 네. 그리고 수사라는 건 뭐 생물과 같아서 지금 현재로서는 수사의 난항을 겪고 있다고는 하지만 큰 사정 변경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사정 변경 여하에 따라서는 뭐 갑자기 제보자가 나온다던가 의도하지 않았던 곳에서 증거가 발견된다던가 이래서 수사의 물꼬를 틀 수도 있으니까 긴 호흡으로 바라보면서 너무 성급하지 않게 뭐 천천히 수사를 해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근데 지금 윤 대통령 측에서는 뭐 공수처의 위법 수사와 또 여기에 야합한 국수본의 불법 행위에 대해서 법원이 또 한 번 경고를 한 거다 이런 입장을 냈거든요. 뭐 제가 보기에는 그런 발언은 뭐 본인들이 입장이 정당하다는 걸 지지자들에게 말하고 싶은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어찌 보면은 여러 수사기관 중에서 가장 강력한 수사 의지를 보여온 국수본에 대해서 그 수사 의지를 좀 꺾고자 하는 의도가 엿보이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러면 이번 영장 기각이 앞으로 뭐 남은 윤 대통령 재판이나 이런 거에 어떤 영향을 좀 미칠까요? 뭐 수사하는 관계자 입장에서는 좀 위축되거나 좀 어려움이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뭐 수사 상황이라는 건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것이고 사실 이 영장 기각이라든가 구속 취소라든가 이런 거와 같이 시시각각으로 변하니까 그 상황에 적절히 대처하고 그리고 뭐 소신을 가지고 일한다면 확실하게 뭐 사건을 처리하고 옳은 방향으로 사건을 끌어나갈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류혁 전 법무부 감찰관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오늘도 서울 광화문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촉구하는 집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선고 전 마지막 주말이 되길 바란다고 말하기도 했는데요. 현장 연결해 보죠. 자, 김영민 기자, 뒤로 시민분들이 많이 보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제 뒤로 정말 많은 시민들이 모여 있습니다. 손에는 저마다 팻말을 들고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을 즉각 파면하라라는 구호가 적혀져 있습니다. 저희 취재진이 오늘 오후 경복궁과 광화문 일대를 돌며 시민들을 만나봤는데요. 이분들의 이야기 먼저 직접 들어보시고 오겠습니다. 답답한 마음으로 속상한 마음으로 지내다가 오늘은 진짜 마지막으로 또 여러 분들의 응원으로 될 거라는 희망을 가지고 오늘은 나왔습니다. 가족끼리 있어야 될 시간에 이런 데 나와갖고 이거 빨리 파면을 촉구하고 있는데 이거 안 하는 거라서 너무 답답하고 빨리 좀 헌재에서 빨리 결정을 좀 내렸으면 좋겠어요. 네, 뭐 이르면 다음 주 후반에 선고가 나올 가능성도 언급이 되긴 하는데 시민들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네, 내일이면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이 헌법재판소에 접수된 지 딱 100일이 되는 날입니다. 이곳에 나온 시민들은 이번 주가 탄핵 선고 전 정말 마지막 주말이 될 거라며 서로를 응원하고 다독이고 있습니다. 일부 시민들은 헌재 결정이 예상보다 늦어지고 있다며 헌재를 향해 비판의 목소리도 쏟아내기도 했습니다. 선고가 임박하면서 오늘 탄핵 찬반 집회에 나온 시민들은 30만 명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 3.1절 집회 이후 역대 최다 인원입니다. 네, 그리고 오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옥중 서신도 공개를 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네, 오늘 탄핵 반대 집회도 이곳 광화문 일대에서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옥중 서신이 낭독되기도 했는데요. 종북 세력을 척결하자며 집회 참가자들을 선동하는 내용이 주된 내용이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탄핵 찬성 측 시민들은 가짜뉴스와 선동을 멈추라고 분노를 표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광화문에서 JTBC 김영민입니다. 여야 국회의원들도 탄핵 찬반 집회에 참석하는 등 총력전에 나섰습니다. 재보궐선거 유세에 나선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탄핵이 기각되면 나라가 망할 거라고 했습니다. 최규진 기자입니다.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광화문까지 10번째 도보 행진에 나선 민주당은 헌법재판소의 선고가 더 늦어져선 안 된다고 촉구했습니다. 헌재의 늦장 선고, 내란 종식 늦어진다. 즉각 파면하라. 야 5당이 함께하는 범국민대회에선 만장일치 파면 결정만이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를 지키는 일이라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를 지킨 헌법재판관으로 기록될지 대한민국을 파멸로 이끌 재판관으로 기록될지 결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민주당은 최상목 권한대행 탄핵안을 두고도 국민의힘의 방해에도 굴하지 않고 추진하겠다고 못 박았습니다. 4.2 재보궐선거 지원 유세를 위해 전남 담양을 찾은 이재명 대표는 탄핵이 기각되면 나라가 망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탄핵 의결이 기각돼서 되돌아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시도 때도 없이 개헌 막 해도 된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무법천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라가 망하는 것입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탄핵을 기각 또는 각하해야 한다며 헌재 앞에서 24시간 릴레이 시위를 이어갔습니다. 서울 광화문과 강원도 춘천에서 열리는 탄핵 반대 집회에선 계엄은 시대적 명령이라며 불법 탄핵은 무효라고도 주장했습니다. 대통령 탄핵 소추하는 탄핵 소유 사유가 성립되지 않은 사기 탄핵이요. 절차적 불법과 흥결이 많은 불법 탄핵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최 권한대행 탄핵 소추안 발의를 두고서도 국민의힘은 30번째 탄핵안이 발의된 것은 세계 최초라며 국정 파괴라고 비판했습니다. JTBC 최규진입니다. 다음 주엔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에 이어서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선고 등이 줄줄이 예정돼 있습니다. 중요 사법 판단이 이어지는 한 주가 될 걸로 보입니다. 여도형 기자입니다. 헌법재판소는 결국 이번 주에도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기일을 공지하지 못했습니다. 아직 최종 결정문을 작성할 수 있는 단계로 나아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선고가 다음 주로 밀리면서 윤 대통령 파면 여부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2심 선고와 시기적으로 겹칠 가능성이 더 커졌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 선고가 있고 수요일엔 모의고사로 인해 선고를 할 수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만약 다음 주 평의가 속도를 낸다면 목요일 오후나 금요일 선고가 가능한데 직전 수요일엔 이재명 대표의 선고가 예정돼 있습니다. 평의가 결론에 다다르지 못한다면 선고는 다음 주 이후로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다만 월요일 한 총리 탄핵 심판 선고를 보면 윤 대통령 탄핵 심판 평의에서 정리된 내용을 미리 가늠할 가능성도 생깁니다. 만약 헌재가 한 총리 탄핵 소추 의결 정족수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면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국무회의가 적법했는지 탄핵 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뺀 것과 수사기록 증거 채택 여부 등에 대한 헌재의 판단이 드러날 수 있습니다. 모두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의 중요한 쟁점입니다. 이런 가운데 윤 대통령은 24일 예정된 내란 형사재판 2차 공판 준비 기일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정식 공판이 아닌 만큼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습니다. 대통령 변호인 측은 공소사실 인정 여부와 증거에 관한 의견을 법정에서 밝히겠다고 했습니다. JTBC 여도현입니다. 정부가 이달 말로 정한 의대생들의 복귀 시한이 다가오는 가운데 어제 1학기 등록을 마친 연세대와 고려대에서는 의대생 절반 정도가 복학을 신청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1년 동안 집단 휴학에 들어갔던 의대생들 사이에서 미묘한 변화가 감지된 건데 다른 대학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먼저 이한길 기자입니다. 어제 1학기 등록을 마감한 연세대학교 의대입니다. 아직 캠퍼스는 한산한 모습이지만 절반이 조금 넘는 학생들이 등록을 마쳤습니다. 전체 재학생 600여 명 가운데 300명 이상이 복귀 신청을 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같은 날 등록을 마감한 고려대 의대 역시 비슷한 수준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해부터 집단 휴학에 나섰던 의대생들의 단일 대우가 깨진 겁니다. 앞서 교육부와 대학 총장들은 학생들이 3월 말까지 복귀할 경우 내년 의대 모집 인원을 동결하겠다고 제안한 바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돌아오지 않으면 의대협회가 정부 총장단 설득을 통해 어렵게 합의한 모집 인원에 대한 논의는 다시금 원점으로 돌아갑니다.
예상보다 많은 학생이 등록을 신청하면서 다른 의대생들 고민도 커지고 있습니다. 24일 건양대를 시작으로 27일에는 서울대와 부산대 등 다음 주까지 대부분 학교에서 등록이 마감됩니다. 28일까지가 4분의 1 선이기 때문에 3월 말까지 다음 주까지는 아마 돌아올 것으로 저는 믿고 있습니다. 대학들 역시 지난해와 달리 올해는 집단 휴학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방침입니다. 전국 40개 의대 가운데 35곳은 휴학계를 모두 반려했고 남은 5곳도 다음 주 중에 승인을 거부하겠다고 했습니다. 다만 학생들이 일단 등록한 뒤에 수업을 듣지 않거나 다시 휴학할 가능성도 있어 수업이 정상적으로 이뤄질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합니다. JTBC 이한길입니다. 동료의 복귀를 가로막는 의대생, 전공의들의 행태를 강도 높게 비판하면서 자성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의료진도 있는데요. 하은진 서울대 의대 교수와 함께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앞서 저희 보도로 보셨겠지만 어제 연대 고대 그 의대생들 절반 정도가 이제 복학을 신청했다고 해요. 의미 있는 변화라고 좀 보실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굉장히 강성의 전체주의적 움직임에 가려서 본인들이 개개인이 충분히 고민하고 선택하지 못했던 것이 이제는 개개인이 스스로 선택하기 시작했다고 봐도 될 것 같고요. 네. 저희는 복귀 규모에 너무 매달리지 말고 한 명 한 명이 소중한 선택을 해준 거기 때문에 지난 1년 동안 쉬면서 정부의 무도함을 알렸으니까 돌아와서 학업을 열심히 하겠다고 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잘 교육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걸 도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런 변화들이 뭐 규모와는 상관없이 다른 대학에도 좀 영향이 있을 거라고 보실까요? 저는 이제 드디어 학생들이 스스로 생각하기 시작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은 영향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근데 뭐 지금 상황이 뭐 휴학계가 반려된 상황인 만큼 일단 기한 내에 등록하지 않은 학생들은 유급이나 재적 조치가 내려질 수 있는 상황인데 이 부분은 좀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근데 좀 정부가 늘 지혜롭지 못한 것 같아요. 사실은 솔직하게 사과를 하고 그다음에 좀 기다려주면 좋을 텐데 이렇게 압박을 하면은 반발심을 유발하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역효과를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다만 지금 이제 이루어지는 결정들은 전부 저는 학칙에 따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괄 반려 이런 식이 아니라 개개인의 사정이 정당하다면 그걸 반영을 해줘야 될 것이고 그렇지 않다, 학칙에 어긋난다 그러면은 그거에 따라서 결정돼야 됩니다. 계속해서 예외가 적용되면 타 단과대학에 반발을 일으키고 저희도 특권 집단처럼 낙인 찍힐 수 있기 때문에 별로 좋지 않은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실제로 의대생들 사이에서는 이거를 협박이다라고 반발을 하고 있고 이제 다른 과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왜 의대생들만 저렇게 특별 대우를 해주냐, 우리는 출결이나 이런 거 다 전전긍긍하고 있는데 이런 분위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렇게 진행되는 것은 바람직하진 않은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 교수님께서 발표하신 성명은 다른 학생들의 복귀를 좀 의도적으로 방해하는 사람들을 비판하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특히 그 의사와 의대생 커뮤니티, 메디스태프 안에서의 괴롭힘이 실제로 보시기에 어느 정도라고 좀 보실까요? 저는 굉장히 끔찍하다고 느꼈을 정도인데요. 사실은 처음에는 어떤 커뮤니티인지 궁금해서 들어가 봤다가 무서울 정도였습니다. 거기서는 정당한 반론은 공격 대상이 되고요. 네. 블랙리스트 만들어서 사이버 불링 왕따를 시키고 또 가끔은 잘못된 정보를 활용을 하기도 하더라고요. 저는 약간 지금 탄핵 반대하는 극우 집단의 형태랑 굉장히 비슷하다고 봤고요. 또 실제로 익명으로 인터뷰했던 그 복귀했던 전공의는 그 사건들 때문에 자살 고민을 했을 정도로 굉장히 무서웠다고 했는데 우리 사회가 김세론 양을 얼마 전에 잃지 않았습니까? 사실 이런 행위는 범죄가 분명하고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사이트들에 대한 법적 규제가 필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경고하고 싶은데 솔직히 말하면 익명이라고 해서 남들이 모르니까 괜찮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 글을 쓴 본인은 알지 않습니까? 의사가 될 사람들인데요. 네, 그렇게 말해주고 싶습니다. 네. 그 끔찍하다고까지 표현을 해주셨는데 그런 전체주의적인 투쟁 방식 때문에 그러니까 정말로 내가 그러고 싶어서가 아니라 눈치가 보여서 복귀를 못하는 이런 학생들이 많다고 지금 보시는 거죠? 저는 꽤 있다고 생각합니다. 상당수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성명문에 담긴 응급실에서의 뭐 응급처치, 정맥 주사 잡기 등의 술기를 응급구조사, 간호사들에게 배우지 않았냐라는 일부 내용에 대해서는 교수들이 좀 방치한 거다 이런 식의 반발이 나왔거든요. 저는 사실 전체 맥락을 봐주길 바랬는데요. 네. 이 문장을 내놓은 이유는 그 일부 인터넷에서 타 직역에 대해서 굉장히 폄하하는
댓글들을 많이 달고 있길래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해주고 싶었고, 사실 저한테도 지금 최고의 스승은 사실 환자분들이시지만 같이 일하는 모든 사람들이 저의 스승이거든요. 타 직역들도 늘 서로 배우고 같이 공부하고 하는 건데요. 같이 존중해서 가야 된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시간 관계상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하은진 서울대 의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다음 달 2일로 예정된 상호 관세에 대해서 강경한 입장을 다시 밝혔습니다. 유연성을 언급하며 협상 가능성을 열어놓긴 했지만 우리나라가 관세 조치의 영향을 피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홍지은 특파원입니다. 미국이 전 세계를 상대로 본격적인 관세 전쟁을 선포하는 4월 2일. 트럼프 대통령은 어떤 나라도 관세 예외가 될 수 없을 거라고 못 박았습니다. Well, people are coming to me and talking about tariffs, and a lot of people are asking me if they could have exceptions. And once you do that for one, you have to do that for all. 그러면서 미 자동차 업계의 요청으로 멕시코와 캐나다에 대한 자동차 분야 관세를 한 달 유예한 걸 언급하며 유연성을 강조했습니다. 일단 모든 국가에 예외 없이 관세를 부과하되 관세율이나 품목 등은 협상을 통해 조정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됩니다. 또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상호주의 원칙도 거듭 강조했습니다. 미국 무역 적자 8위 교역국인 우리나라는 초긴장 상태입니다. 미국이 높은 수준의 상호 관세를 부과할 15개국, 이른바 더티 15에 포함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Then there's what we would call kind of the dirty 15, and they have substantial tariffs. And as important as the tariff are some of these non-tariff barriers. 이 리스트에 포함되면 반도체, 자동차 등 주요 수출품에 고율 관세가 부과돼 수출액 감소가 불가피하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미국을 방문 중인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을 만났지만 당장 관세 철회를 합의하긴 쉽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대부분의 국가들이 관세 조치 대상에서 벗어나기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미국의 관세 정책에 대한 대응은 단판 승부가 아닙니다. 다음 달 15일 효력이 시작되는 민감국가 문제 역시 정부는 지정 해제 시기를 예단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JTBC 홍지은입니다. 야구의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오늘 5개 구장에서 열린 프로야구 개막전에는 10만 명 넘는 관중이 모이며 5월 매진을 기록했습니다. 작년 MVP인 김도영 선수가 경기 초반 부상으로 교체된 디펜딩 챔피언 기아는 8회 말에만 8점을 내며 첫날부터 대역전승을 이뤄냈습니다. 강나현 기자입니다. 3회 말 두 번째 타석에 오른 기아 김도영. NC 로건의 142km 직구를 당겨 안타를 날립니다. 2루까지 가려다 돌아온 순간 왼쪽 햄스트링을 움켜쥔 채 숙인 허리를 좀처럼 일으키지 못하고 결국 병원으로 향해야 했습니다. 경기 초반 찾아온 악재 속 6회 초 NC 박건우의 2루타에 역전당한 기아. 이대로 지는가 싶던 8회 말 기아의 시간은 다시 시작됐습니다. 나성범의 안타로 승부를 원점으로 돌리더니 최영우의 2루타, 김선빈의 적시타가 이어지며 4점을 더 따내고 한준수의 3런 홈런으로 승리의 쐐기를 박습니다. 개막전 첫 홈런은 잠실에서 터졌습니다. 1회 말 LG 4번 타자 문보경이 시속 128km짜리 슬라이더를 그대로 받아쳐 우측 담장을 시원하게 넘겼습니다. 투런 홈런으로 1회부터 3점을 먼저 따내며 일찌감치 승기를 잡은 LG는 12대 2로 승리했습니다. 대구에서도 새 기록이 잇따라 나왔습니다. 키움 여동욱이 데뷔 첫 타석부터 홈런을 터뜨렸는데 신인 선수가 개막전에서 홈런을 친 건 2018년 KT 강백호 이후 7년 만입니다. 삼성 강민호는 안타 2개를 터뜨리면서 2004년부터 개막전에서만 총 20개 안타, 최다 안타 타이 기록을 세웠습니다. 유현진 대신 선발 등판에 KBO 데뷔전을 치른 한화의 코디 폰세는 올 시즌 정식 도입된 피치 클록 첫 위반자가 됐습니다. 오늘 개막전은 5경기에 총 10만 9천여 명이 입장하면서 2년 연속 1,000만 관중 도전에 첫 발을 뗐습니다. JTBC 강나현입니다. 오늘 밤에도 산불 진화 작업에는 날씨 여건이 좋지 않아 보입니다. 대기가 건조한 데다 바람이 계속 강하게 불고 있기 때문인데요. 전국 대부분 지역이 산불 위기 경보 심각 단계라 다른 지역에서도 불시 조심하셔야겠습니다.
특히 강릉과 속초를 포함한 강원 영동 지방과 대구 등 경북 내륙 지역에는 건조주의보가 내려진 상태입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다가 오후부터 차차 구름이 많아지겠습니다.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